빗길을 달리던 호송 차량이 거대한 덤프트럭에 옆구리를 들이받친 것은 새벽 2시 14분 서울과 경기도 경계 어딘가의 국도 위에서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번호판도 없는 그 차량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고 그 안에 실려있던 사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운데서도 그 사내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뒤집혀 있었고 빗소리만이 찌그러진 철판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무릎이 부서지고 갈비뼈가 울렸지만 그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서류 어디에도 그의 이름 대신 숫자만 남아 있었지요. 2841. 그것이 15년 동안 그를 부르는 전부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총을 겨누며 뒤집힌 차량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 중 하나가 무전기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차량 전복 확인했습니다. 지금 확인 사살 시작합니다. 그 명령이 법원에서 혹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법이 아닌 다른 어떤 자가 오늘 새벽 이 도로 위에서 한 사내를 지우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나라의 이름을 빌려서. 사내의 시선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손 가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천천히 뻗었고 조각 하나를 집어 수갑의 홈에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이 밤의 모든 것을 뒤바꾸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사흘 앞두고 15년 만에 차가운 새벽 빗속으로 풀려난 사내. 그가 무엇을 했기에 이 나라가 그를 죽이려 하는지, 그리고 왜 나라가 아닌 자들까지 그를 지우려 하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지금 듣고 계신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행운이 가득하시도록 기원할게요. 숲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낙엽 위로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어둠은 아직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강태식은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숨을 샜습니다. 들숨 넷, 날숨 넷. 15년 전 팀장 박동진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숨을 세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차가워진다고 했지요. 태식은 그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던 법정에서도 오늘 이 빗속 비탈길에서도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아마 두 개는 금이 갔을 것입니다. 왼쪽 눈두덩이가 부어올라 시야가 반쯤 막혀 있었고 죄수복은 진흙과 피가 뒤섞인 채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러나 태식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이 숲 어딘가에서 자신을 쫓고 있는 자들의 수와 배치를 태식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호송차가 전복된 지 6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의 국도를 벗어나 경기도 산지로 접어든 뒤 태식은 계곡 2개를 건너고 능선 하나를 넘었습니다. 추격대가 예상할 동선에서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지도 없이 별자리만 보고 방향을 잡았지요. 그것도 구름이 거칠 때 잠깐씩 보이는 별자리만으로. 15년 전이라면 이보다 2배는 빠르게 움직였을 텐데 하고 태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만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빛이 보인 것은 능선을 막 내려서던 참이었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산중에 어울리지 않게 넓고 반듯한 단층 건물. 외벽 조명이 빗속에서도 환하게 켜져 있었고 차량 2대가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지요. 일반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CCTV 각도가 정교했으며 현관 유리문 안쪽에
경비원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돈이 아주 많거나 혹은 숨길 것이 아주 많거나 둘 중 하나였지요. 이런 산중에 이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건물 외벽을 따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경비원은 하나, 카메라 사각지대는 북쪽 담장 모서리, 창문 잠금 장치는 구형.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간 태식이 거실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을 때 소파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20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등을 소파에 기댄 채 스탠드 불빛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새벽 3시에 인적 드문 산속 별장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식이 발소리를 죽이며 뒤로 다가서는 순간 여자가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알았어요. 태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부엌 창문 여닫는 소리가 났거든요. 여자는 책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탈옥범이죠? 뉴스에서 봤어요. 호송차 전복됐다고. 태식은 말없이 여자의 뒤로 돌아서 팔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의 몸이 굳었습니다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태식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내에게 목이 걸린 여자라면 적어도 숨을 삼키거나 발버둥을 치거나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정상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조용히 소파 위에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태식이 여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몇 초 뒤였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태식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공포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태식이 15년 전 전우들이 차례로 쓰러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 딱 그것이었습니다. 체념.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 지금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박세희입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청운그룹 회장 최준혁의 딸이에요. 인질로 쓰실 거라면 이름 정도는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장 주방 서랍에서 테이프를 찾아 세희의 손목을 묶고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틈에 창고 쪽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찾았지요. 별장 구석에 유선 전화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태식은 111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교도소 수영 번호 2841 강태식입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지요. 청운그룹 회장 최준혁이 오늘 새벽 호송 차량 습격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산중 청운 별장에 있으며 인질 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계할 의향이 있습니다. 회장 측의 추가 공격을 막아줄 수 있다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사형수가 무슨 신고야? 술 먹었어? 끊어.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수화기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채로, 내려놓지 않은 채로 창밖에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국가가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새벽과 지금 이 순간 사이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태식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지요. 그는 이 나라에서 애초에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15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태식의 시선이 세희와 마주쳤습니다. 세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방금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테고 경찰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 안에는 조롱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지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자신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얼굴. 태식은 그 눈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 쪽을 향해 앉아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바깥의 빗소리가 조금 더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케르베로스의 사내들이 이 숲의 반경을 좁혀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태식은 이미 계산을 마치고 있었지요. 그 계산이 끝나갈 무렵 세희가 처음으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아버지가. 세희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한 적이 없었어요. 이름도 가끔 헷갈리는 것 같고.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태식의 어딘가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납치된 인질이 자신을 붙잡은 사내에게 처음으로 꺼낸 말이 구해달라는 외침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는 부탁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세희의 손목을 묶은 테이프 위로 오래된 흉터 하나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의료용 바늘이 오래 꽂혔던 것처럼 그 흔적은 좁고 반복적이었지요. 태식은 그 흉터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깥 어딘가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어졌고 그 사이의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소리만으로도 알아챌 수 있었지요. 우연히 나뭇가지를 밟는 사람은 발소리와 발소리 사이에 리듬이 없습니다. 멈추고 당황하고 다시 조심스럽게 움직이지요. 그러나 저 발소리들은 달랐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며 세 방향에서 동시에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별장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히는 전술. 그것은 야간 침투 작전에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태식이 세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세희가 묶인 손목을 들어올리며 자리에서 섰습니다. 태식은 복도 끝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선반과 청소 도구들이 빽빽이 들어찬 좁은 공간이었지요. 들어가요. 소리내지 말고. 세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식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세희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몇 명이에요? 셋. 이길 수 있어요? 태식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주방으로 돌아간 태식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칼이 두 자루 있었고 각종 도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볼펜 한 자루를 집어들었지요. 흔한 검정 볼펜이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엄지와 검지 사이가 아닌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웠습니다. 글씨를 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었지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별장 안이 완전한 어둠으로 채워졌습니다. 현관 쪽 유리문이 흔들렸습니다. 자물쇠를 따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고 곧이어 문이 열리는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발소리가 세 갈래로 나뉘어 실내로 퍼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복도, 그리고 주방 쪽으로. 주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벽장. 틈으로 들여다보고 있던 세희가 끝까지 말로 설명하지 못한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라이터가 한 번 켜졌습니다. 태식이 쥔 라이터였지요. 불꽃이 피어오르는 순간
주방 문으로 들어서던 사내의 눈이 빛을 향해 반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식이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세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둔탁한 소리 하나와 그 사내가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만 보았지요. 비명도 없었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숨이 끊긴 것이 아니라 의식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두 번째 사내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광원이 좁은 복도를 훑기 시작했지요. 그 빛이 주방문에 닿기 직전 불빛 아래 태식의 실루엣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다가온 것은 그 실루엣을 향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사내는 복도 쪽에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었지요. 7초가 흘렀습니다. 무전기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세 번째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팀장, 응답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선임. 역시 없었습니다. 사내가 무전기를 들어올려 외부와 교신하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목 뒤 경추와 어깨 사이의 신경이 정확히 눌렸습니다. 사내의 무릎이 먼저 꺾였고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지요. 역시 소리가 없었습니다. 세희가 벽장 문틈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내 뒤편으로 태식이 볼펜을 다시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보였지요. 그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군더더기 없는지 세희는 숨을 삼킨 채 그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별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요. 세희가 나왔습니다. 쓰러진 산의 셋을 바라보다가 태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인 건 아니죠? 경추 신경 차단이에요. 2시간 안에 깨어나요. 세희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던 사람이에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내 중 하나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냈고 안주머니에서 통신 수신기를 꺼냈지요. 그 수신기에서 흘러나오는 교신 소리를 들으며 태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바깥에 아직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신 주파수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낮고 천천히 말하는 목소리였지요. 안에 있는 팀들 들려? 지금 당장 나와. 내가 직접 처리한다. 권민수였습니다. 케르베로스의 실장, 이 작전의 지휘관. 그가 직접 이 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태식이 수신기를 손에 쥔 채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전등 불빛 2개가 별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권민수와 그 옆의 부하 둘이었습니다. 세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태식은 대답 대신 쓰러진 사내의 겉옷을 벗겼습니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희에게 말했지요. 다시 창고로. 또요? 이번엔 문을 잠가요. 내가 2번 두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열지 말고. 세희가 창고 문 안으로 들어서다가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태식이 권민수의 목소리를 향해 걷고 있었지요.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볼펜을 다시 손에 쥔 채로 세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별장 바깥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발소리도 무전소리도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은 무언가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잠시 후 문이 2번 두드려졌습니다. 세희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겉옷에 빗물이 배어 있었고 볼펜은 이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그의 뒤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세희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이동해야 해요.
지금 바로. 어디로요? 태식은 쓰러진 사내 중 하나에게서 꺼낸 차 열쇠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희의 재킷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지요. 세희가 화들짝 놀라며 꺼냈습니다.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세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태식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희가 전화기를 건네지 않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지요. 받아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왜요?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이 작전이 어디까지 올라간 건지. 세희는 잠깐 태식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로 전환했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낮고 걱정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사한 그 목소리가. 세희야. 괜찮아? 무서웠지? 아빠가 사람 보냈으니까 곧 데리러 올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뭔 짓 한 건 아니지? 세희가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태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보았지요. 네, 아빠. 괜찮아요. 다행이다. 무서웠겠다. 아빠가 미안해. 세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 그리고 다시 단단해졌지요. 통화를 끊은 세희가 말없이 전화기를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태식이 전화기를 받아 배터리를 뺐습니다. 별장 밖, 빗소리 너머 서울 어딘가에서는 바로 그 순간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청운그룹 본사 집무실, 최준혁 회장은 세희와의 통화를 끊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커다란 TV 화면에 긴급 뉴스가 흐르고 있었지요. 흉악살인마 강태식 탈옥, 재벌 따님 납치. 앵커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화면 한켠에는 15년 전 강태식의 교도소 입소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 권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옆에 선 다른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현상금 5억으로 올려. 어차피 잡으면 내 돈이야. 그 말에 집무실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회장도 웃었지요. 부드럽고 여유 있는 그 웃음은 아무도 죽이지 않은 사람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 좋은 와인을 고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산속 별장 어딘가에서 자신의 명령을 받은 사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혹은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그 웃음이. 태식과 세희가 빗속 차량에 몸을 싣고 산길을 내려가는 바로 그 시각, 최준혁 회장은 세희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희 자신조차도. 하지만 이 밤이 끝나기 전에 그 생각은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케르베로스 사내에게서 빼앗은 차량은 검은 SUV였고 차 안에는 무전 장비와 예비 탄창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태식은 그것들을 조수석 발판에 밀어넣고 운전했습니다. 세희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무게를 가늠하는 종류의 것이었지요. 경기도 외곽 국도변의 작은 주유소 앞에 차를 세운 것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처마 밑에 빗물은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세희도 따라 내렸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태식이 조수석 발판에서 꺼낸 것은 세희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아까 배터리를 뺐던 그 전화기였지요. 태식은 배터리를 다시 끼웠습니다. 부팅 화면이 뜨는 동안 세희가 물었습니다. 왜요? 켜면
위치가 추적돼요. 30초면 충분해요. 전화기 화면이 열리는 순간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1통, 문자 6개. 그중 하나가 태식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세희의 아버지, 최준혁에게서 온 메시지였지요. 통화가 아닌 문자였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 50분. 호송차 전복 직후였습니다. 태식이 화면을 세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세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세희는 처리됐나? 증거 남기지 마. 5글자씩, 3토막.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들어간 문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짧고 사무적이고 냉정했지요. 태식은 30초를 기다리지 않고 배터리를 다시 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전화기를 따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희는 처마 기둥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쥐고 있었지요.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태식의 눈에는 오히려 더 무겁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글자로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세희가 말했습니다. 증거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거겠죠. 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지요. 세희도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해버림으로써 머릿속에서 아직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가능성 하나를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딸이 아닌 증거를 걱정했습니다. 그것을 세희는 이제 글자로 읽었습니다. 두 눈으로.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세희의 손이 기둥에서 천천히 떨어졌지요. 그리고 그 손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던 태식의 눈이 세희의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테이프를 풀어준 뒤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는 흉터였습니다. 좁고 반복적인 흔적. 수술용 바늘이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 꽂혔을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지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그 흉터 언제부터예요? 세희가 손목을 소매로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매년 건강검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데려가는 검진이었는데 일반 병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개인 주치의한테요. 혈액 검사만 했어요. 매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차가운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년. 혈액 검사만. 아버지가 직접. 그 단어들이 태식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아버지의 딸로서 귀하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관리되어 온 것이었지요. 태식의 눈 안에서 차가운 것이 지나갔습니다. 슬픔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단단했고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한 번 경험한 것이었지요. 팀원들이 한 명씩 사라져가던 그날 밤 구출 신호가 끝내 오지 않던 그 밤에 태식의 몸을 채웠던 것과 같은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나라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던 그 순간의 감각. 이 아이도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그 생각이 태식의 어딘가를 흔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거의 흔들린 적 없던 어딘가를. 태식이 차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가야 해요. 세희가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청운 저택이요. 세희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거기로 가면 죽어요. 당신도 나도.
경찰도 언론도 막혀 있어요.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저택 안에 있어요. 그게 뭔데요? 태식이 차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왜 당신을 직접 없애려 했는지 그 이유가 저택 안에 있을 겁니다. 세희는 잠시 빗소리 속에 서 있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청운그룹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옆 소회의실. 새벽을 꼬박 지새운 임원들이 눈이 충혈된 채 둘러앉아 있는 가운데 최준혁 회장만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흰 셔츠에 다림질이 반듯하게 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가 났지요. 밤을 새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식사 먼저 합시다. 비서가 스테이크를 들여왔습니다. 접시가 내려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렸지요.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드는 최 회장의 손은 떨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소리가 소회의실에 고르게 퍼졌습니다. 임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권민수 실장 쪽에서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최 회장이 스테이크를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요즘 이 스테이크 굽는 솜씨가 늘었어. 아침에도 잘 넘어가.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다시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태식 건은 오늘 저녁 전에 끝나. 회장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걱정들 마세요. 사형수가 어딜 가겠어요. 잔을 들어 가볍게 허공을 향해 기울였습니다. 건배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잔을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원들이 그저 긴장한 채로 앉아있는 가운데 최준혁은 혼자 와인을 마셨지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이야기인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의 목숨이 식사 자리, 안주거리보다 가볍고 짧은 것처럼 그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중 어딘가 국도를 달리는 차 안, 태식은 앞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세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전화기에서 그 문자 발신 시각이 2시 50분이었어요. 알아요. 호송차가 뒤집힌 게 2시 14분이라고 뉴스에서 그랬어요. 즉, 사고가 난 지 36분 만에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태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세희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겠지요. 빗속 도로 위로 서울 방향 이정표가 지나갔습니다. 청운 저택까지 37km. 세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잣말도 아니고 태식에게 하는 말도 아닌 것 같은 목소리로. 가요. 거기.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목소리도 도망가자는 목소리도 아니었지요. 23살 여자가 오래 참아온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체념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의 목소리이기도 했지요. 태식은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았습니다. 빗속 도로가 두 사람을 실은 채 서울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의 끝에는 태식도 세희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법도, 경찰도, 가족도 닿지 않는 곳에서 버려진 두 사람이 그 버려짐의 뿌리를 향해 나란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태운 차의 헤드라이트만큼은 빗속 어둠을 정면으로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서울 외곽 국도변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은 오전 7시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청운 저택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은 무모했습니다. 낮에는 케르베로스 경비 인원이 배로 늘어날 것이고 태식과
세희의 얼굴은 이미 전국 방송을 타고 있었지요. 들어가는 시각과 방향을 정해야 했고 저택 내부 구조를 파악해야 했으며 그 전에 세희의 체력을 최소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과 따뜻한 캔 음료가 두 사람이 이 새벽에 먹을 수 있는 전부였지요. 세희는 조수석에서 주먹밥을 먹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먹는 것보다 자는 것이 더 급한 몸이었지요. 뒤로 젖혀진 의자 위에서 세희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밤새 산속을 뛰어다닌 사람치고는 너무 조용한 잠이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긴장할 에너지가 남지 않은 사람의 잠이었지요. 태식은 운전석에서 그 잠을 지켰습니다. 편의점 창문 너머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속 새벽이 엷은 회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이따금 차가 지나쳤지요. 태식은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보면서 오른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로 앞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의 어딘가로 돌아가 있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김종민, 박철수, 이재혁, 최동훈, 손기범, 오성진, 이한결. 7개의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경기도 북부 산악 지형에서 태식과 함께 야간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7명의 이름이었지요. 태식은 그 이름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이름을 불렀고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석에 앉아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태식이 15년 동안 자신을 지탱한 방식이었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이었습니다. 왼쪽 눈에서 시작해서 광대뼈를 타고 조용히 내려온 그 한 방울을 태식은 닦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지요. 창밖 빗소리만이 차 지붕 위로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눈물은 턱 끝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태식에게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몸이 스스로 치르는 일종의 의례 같은 것이었지요. 15년이 지났어도 이것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한 방울이 흐르고 그리고 다시 앞을 보는 것. 그것이 태식이 살아남은 자로서 죽은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때 세희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고 잠시 천장을 보다가 태식을 바라보았지요. 무언가를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잠에서 덜 깬 것인지 세희가 말했습니다. 울었어요? 태식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일으켜 세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전 어릴 때 아버지가 좋았어요. 무서웠지만 좋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아버지 차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 아버지들은 밤늦게야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꼭 먼저 와 있었어요. 태식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직접 돌아온 게 아니라 비서가 매일 데려다 놓은 거였다고요. 그것도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게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건지, 비서가 알아서 한 건지. 세희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겠죠. 나중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말 안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분노가 있다면 아직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분노조차 없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태식이 처음으로 세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어요. 세희가 태식을 보았습니다. 15년 전에 작전에 들어가던 날 집에서 나올 때 3살이었어요. 그날 돌아오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거라고 아내가 전화로 말했지요.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을 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만큼만 감정을 눌러두고 있는 목소리였지요. 작전이 끝났을 때 팀원 7명이 모두 죽어 있었어요. 나만 살았고요. 구출 신호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본부에서 우리를 버린 거였지요.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나라는 내게 동료 살해 혐의를 씌웠어요. 세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딸은요? 이름은 태희예요. 지금 18살이겠지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살인마 아버지를 가진 아이로 자랐을 테니 내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희가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래서 그랬구나. 태식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벽장에서 나왔을 때 처음 제 눈 보고 손에 힘 뺐잖아요. 그때 태식이 앞을 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는 사이 세희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배터리를 뺀 전화기였기에 진동일 리 없었습니다. 세희가 손을 뻗어 확인하니 다른 전화기였지요. 편의점에서 태식이 사두었던 선불 전화기였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그런데 화면에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세희가 태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식이 화면을 보고 눈살을 좁혔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받아요. 세희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절도 있는 목소리였지요. 세희야. 세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삼촌. 어디 있어? 괜찮아? 삼촌. 어떻게 이 번호로? 그건 나중에.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봐. 세희의 눈이 태식을 향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쪽이에요. 알겠어. 움직이지 마. 내가 사람 보낼게. 너 지금 그 탈옥범이랑 같이 있는 거 맞지? 응. 삼촌, 근데 내 말 들어봐. 아버지가. 알아. 일단 내가 안전한 게 먼저야.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야 해, 세희야. 세희가 잠깐 멈췄습니다. 태식을 보았습니다. 삼촌, 아버지 쪽 사람들이랑은 연락 안 했지?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반박자였지만 그 반박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지요. 당연하지. 내 안전이 먼저야. 아빠한테는 내가 안전해진 다음에 연락하면 돼. 세희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식이 물었습니다. 검사 맞아요? 현직 검사예요. 서울중앙지검. 세희의 목소리가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이 번호를 몰랐어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세희의 삼촌이 이 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번호가 이미 최준혁 회장 쪽에도 닿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삼촌도. 태식이 전화기의 배터리를 뽑아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지요. 세희가 앞 유리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버지 말고 저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태식이 차를 후진시키며 말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세희가 태식을 보았습니다. 태식은 세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돌리며 국도로 진입하면서 말했지요.
저택 지하에요. 아직 살아있다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희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 안에 있는 것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확신. 15년 동안 품어온 것이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순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청운 저택까지 이제 20km였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운 하늘 아래로 두 사람을 실은 차가 조용히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한 사람은 나라에게 버려진 채로 서로에게 기댈 곳 없이 같은 방향만을 향해서 그 방향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두 사람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지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니까요. 강태식과 박세희에게는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할 것보다 되찾아야 할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청운 저택이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못 되어서였습니다. 서울 북부 산자락을 등지고 선 그 건물은 저택이라는 단어가 가진 모든 의미를 정직하게 구현하고 있었지요. 높은 석조 담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정문 앞에만 케르베로스 경비 차량 4대가 일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담장 위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천천히 각도를 바꾸고 있었고 정문 좌우에 선 경비원들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경비가 아니라 전장을 지키는 병사의 형태였지요. 태식은 저택 정문에서 200m쯤 떨어진 골목 안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희에게 말했습니다. 라이브 켜요. 지금 바로. 세희가 손에 들고 있던 태식의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케르베로스 사내에게서 빼앗은 것 중 하나였지요. 개인명의 번호가 없는 업무용 기기였지만 데이터는 살아있었습니다. 세희가 SNS 앱을 열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시청자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세희가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로 향한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세희입니다. 청운그룹 회장 최준혁의 딸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아버지가 오늘 새벽 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50명, 100명, 200명. 세희가 손목을 카메라에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테이프 자국과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잡혔지요. 이 흉터는 어릴 때부터 받아온 혈액 검사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개인 주치의에게 매년 다른 검사는 없었어요.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만 300명, 400명. 태식이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숫자가 500을 넘기면 지워도 이미 캡처가 퍼졌을 것이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세희가 다시 켜려 했습니다. 앱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정 정지 안내 문자가 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조치, 허위사실, 유포의심 계정 임시 정지. 발동된 지 40초도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세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식이 말없이 전화기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의 대주주가 청운그룹 계열사라는 것을 태식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500명에게라도 보여주기 위해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0초였습니다. 40초 만에 차단되었습니다. 방송사도 통신사도 경찰도 그리고 플랫폼까지 최준혁 회장이 손을 뻗은 곳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이 40초가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었지요. 세희가 앞 유리창을 보았습니다. 눈이 빨개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울지 않는 것이 태식에게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지요.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요. 어떻게요? 내가 걸어 들어가요. 당신은 내 뒤에. 세희가 태식을 보았습니다. 태식의 눈이 이미 저택 정문을 향하고 있었지요. 투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해야 해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식이 앞장섰고 세희가 뒤를 따랐습니다. 정문 쪽 경비원 하나가 먼저 알아채고 무전기를 들었지요. 20m, 10m. 태식이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을 양쪽으로 벌린 채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자세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엎드려. 태식이 엎드리는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저택 정문 앞 바닥에 사형수 강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밧줄로 손목을 묶었지요. 태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발로 태식의 등을 밀어 완전히 엎드리게 했고 태식의 얼굴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때 저택 안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혁 회장이 정문 안쪽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깃이 반듯했고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요. 그 옆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문 바깥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예상하고 미리 불러놓은 것이었지요. 경찰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운그룹 최준혁 회장님은 평소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장학재단 기부는 물론 이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서 주셨지요. 이런 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최준혁 회장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 미소가 바닥에 엎드린 태식 위로 쏟아지는 플래시, 불빛과 함께 뒤섞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칭찬과 박수가 울리고 한쪽에서는 한 사내가 빗물 젖은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었지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각,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회장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느리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엎드린 태식 앞에 멈춰 서더니 태식의 얼굴 옆 바닥에 구두코를 가볍게 댔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강태식. 반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있는 방향에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였지만 태식에게는 또렷이 들렸지요. 너 그때도 이랬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태식은 그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15년 전 동료들이 쓰러져가는 현장에서 태식은 살려달라는 말 대신 구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태식의 얼굴 바로 앞에서 구두코로 뺨 옆 바닥을 누르면서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케르베로스 경비들의 웃음이었지요. 최 회장이 구두굽으로 태식의 뺨 옆 바닥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주변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요. 고생 많았지. 15년 동안. 근데 있잖아. 사형수한테도 고생이란 말이 어울려. 저택 마당에 웃음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 웃음 위에 겹쳤습니다. 세희가 태식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경비원에게 팔을 잡힌 채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지고 있었지요. 회장이 다시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권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지하로 데려가. 둘 다. 경비원들이 태식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밧줄로 묶인 손목이 등 뒤로 당겨졌지요. 태식이 몸을 일으키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손목 안쪽 근육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밧줄이 미세하게 느슨해졌습니다. 세이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태식의 손목 각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경비원이 밧줄을 묶을 때 태식이 손목을 비틀어 잡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비틀림이 풀리면서 밧줄 안쪽에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세희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세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 저택 안으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숙인 채로 회장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지요. 계산이었습니다. 저택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태식의 귀가 주변 소리를 하나하나 분리해 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발소리의 간격, 복도 끝 경비실에서 흘러나오는 무전 소리,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위치, 그리고 회장이 걷는 방향. 경비원이 복도를 지나며 다른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4명 추가로 올려. 지하 수술실 문 이중 잠금으로 바꾸고. 지하 수술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단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태식이 복도를 걷는 동안 등 뒤로 묶인 손의 엄지손가락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바닥에서 주운 유리 조각은 이미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저택 정문 바닥에 무릎을 꿇던 그 순간부터 태식의 손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회장이 세희를 이끌고 지하 계단 쪽으로 방향을 꺾는 것을 태식이 보았습니다. 세희가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식과 눈이 마주쳤지요. 태식이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희가 앞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잡힌 팔에 힘이 들어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지요. 태식도 앞을 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저택 마당에는 아직 기자들이 남아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요. 경찰청장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최준혁 회장에 대한 찬사가 복도 안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법이 박수를 보내고 언론이 카메라를 들고 국가가 웃는 그 마당 위로 복도 안태식의 손 안에서 유리 조각이 밧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밧줄이 끊어진 것은 복도 중간쯤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섬유를 마지막 한 올까지 긋는데 걸린 시간은 태식이 복도를 걸으며 12걸음을 내딛는 동안이었지요. 경비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팔꿈치가 등 뒤에서 아주 조금씩 움직였을 뿐이고 그 움직임은 끌려가는 사람이 균형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태식이 멈췄습니다. 걸어. 경비원이 등을 밀었습니다. 태식이 한 걸음 더 내딛었지요. 그리고 14번째 걸음에서 복도 오른편 창문 유리에 저택 마당이 비쳤습니다. 카메라맨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의 차량이 막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기자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였습니다. 태식의 등 뒤에서 묶인 척 감고 있던 손이 펼쳐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태식의 몸이 오른쪽으로 꺾였지요. 왼쪽에 선 경비원의 손목을 역방향으로 꺾으면서 동시에 오른팔로 오른쪽 경비원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이 반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이미 두 동작이 끝나 있었지요.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추를 순간적으로 눌러버리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의식이 먼저 꺼지는 법이니까요. 두 경비원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태식이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 번째 경비원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손 올려. 태식이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 걸음이 너무 느리고 너무 당당해서 경비원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상대가 총을 보고도 멈추지 않을 때 사람의 손가락은 머릿속 명령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 반박자 사이에 태식의 왼손이 총구를 옆으로 밀어냈고 오른손이 경비원의 팔꿈치 관절을 안쪽으로 꺾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동안 태식은 이미 다음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택 본관 복도에는 총 3갈래 길이 있었지요. 왼쪽은 회장 집무실 방향, 오른쪽은 후원, 그리고 정면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지하 계단 입구 양옆에 경비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 걸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저택 안에서 총성이 나면 아직 정문 밖에 남은 기자들의 카메라가 돌아올 터였습니다. 회장이 내린 명령은 소리 없이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오히려 경비원들의 손발을 묶고 있었지요. 최준혁 회장의 지나친 통제욕이 만들어낸 허점이었습니다. 태식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단 입구 경비원 둘이 태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먼저 오른쪽의 무릎을 낮춰 받아내면서 어깨를 비틀어 복도 벽으로 밀어냈고 뒤이어 오른쪽의 팔꿈치를 잡아 관절 방향 반대로 눌렀습니다. 두 동작이 하나처럼 이어졌지요. 뼈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 상황을 알리는 목소리들이 겹쳤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태식은 이미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지요. 15년 전 KS-7팀이 야간 침투 작전에서 이동하던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속도보다 정확함, 소리보다 결과.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지하 복도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좁고 긴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고 양쪽에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그 복도 중간에 경비원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을 보는 순간 모두가 몸을 낮췄지요. 훈련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6명 뒤편 복도 끝에 권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권민수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뒤에 선 경비원 6명을 향해 멈추라는 신호였지요. 경비원들이 멈췄습니다. 권민수가 혼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태식도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동안 복도에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권민수의 발소리와 태식의 발소리가 교차했지요. 10걸음, 8걸음, 5걸음. 권민수가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태식의 얼굴을 훑다가 목으로, 어깨로, 그리고 찢어진 죄수복 왼쪽 어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빗속 산길을 달리고 별장에서 뒹굴고 저택 복도에서 여러 사람과 부딪히는 동안 옷이 찢겨 있었지요. 그 찢긴 자리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문신이었습니다. 칼날 위에 새겨진 7개의 별. 도살자 팀 KS7의 마크였습니다. 권민수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이었지요.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권민수가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하 복도에
그 정적이 내려앉는 것을 뒤편 경비원 6명이 바라보았습니다. 케르베로스의 실장이 전직 707 특임대 출신이 이 저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권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KS7. 살아계셨군요. 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지요. 뒤편 복도에 쓰러진 경비원들이 대답이었고 지금 무릎 꿇은 사람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지하복도 전체가 강태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권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희 씨는 저 안에 있습니다. 지하복도 끝 철문을 향해 눈짓했지요. 회장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태식이 권민수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권민수가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비원 6명이 태식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어떤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고 명령이 없어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복도에서 저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도살자가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조용하게 철문 앞에 선 태식의 귀에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지요. 낮고 여유 있는 그 목소리가 철문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세상이야. 검사장도 경찰청장도 다 내 명함 들고 다녀. 저 사형수 죽이면 국가 훈장을 줘야지. 법은 내가 만들어.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지요. 태식이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숨 넷, 날숨 넷. 15년 전 팀장이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이 맑아졌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공간 안에 침대 하나가 방 중앙에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생명유지 장치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세희가 그 침대 곁에 서서 굳어 있었고 최준혁 회장이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태식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주 잠깐 회장의 눈에서 당황함이 스쳤지요. 그러나 곧 사라졌습니다. 최준혁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을 잃지 않도록 평생을 훈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이 침대 위 누운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에게 하는 말이었지요. 알아봐. 내 팀장이야. 박동진. 15년째 여기 있어. 태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침대 위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식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박동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있었고 야위어 있었으며 각종 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박동진이었지요. 팀장. 들숨 넷 날숨 넷을 가르쳐준 사람. 작전에 들어가기 전날 밤이면 반드시 팀원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점호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지하 수술실에 15년째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지요. 왜인지 알아? 이 아이 심장이 내 거야.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해. 공여자가 2개면 더 안전하잖아. 그래서 살려뒀어. 팀장 선생도 이 아이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희가 침대 위 박동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박동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눈이 열렸습니다. 15년 만에 세희를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나 또렷이 세희를 보았지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박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다만 딸의 얼굴을 보는 아버지의 눈으로 세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수술실 안에 울렸습니다. 태식이 최준혁 회장을 보았습니다. 회장이 아직 웃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지금 법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웃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세상이 자신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믿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슬프지? 근데 있잖아, 강태식. 회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용감하긴 한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경찰이 올 거야. 탈옥범이 재벌 집에 침입한 거잖아. 넌 여기서 다시 잡혀 들어가고 이 아이는 수술실로 가고 이 사람은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변해. 태식이 회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여유가 조금 줄어들었지요. 손 떼면 안 돼. 나한테 손 떼면 넌 끝이야. 태식이 멈춘 것은 회장의 목 앞 한 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 드라마에서 태식이 회장에게 건네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넌 인간이길 포기했다. 회장의 목을 움켜쥐는 대신 태식의 손이 회장의 왼쪽 어깨와 목 사이 신경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회장의 두 팔이 동시에 힘을 잃었지요. 그 자리에 선 채로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양팔 신경이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팔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지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희를 돌아보았지요. 세희가 박동진의 손을 쥔 채로 태식을 보았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세희가 상의 안쪽에서 케르베로스 사내에게서 빼앗아 숨겨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태식이 받아서 회장 쪽으로 걸어갔지요.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4대가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저택 내부 보안 서버 접속 번호를 찾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이었습니다. 권민수에게서 빼앗은 수신기 안의 내부망 주파수로 서버에 연결했고 그 화면을 그대로 외부 스트리밍으로 돌렸습니다. 실시간 송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청운그룹이 막을 수 없는 경로였지요. 저택 내부 서버에서 직접 나가는 신호였으니까요. 그 화면 안에는 최준혁 회장의 얼굴이 양팔이 늘어진 채로 지하 수술실 안에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된 사람 곁에 박세희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세희의 라이브를 보다가 강제로 끊겼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왔을 것이었지요. 그 다음은 뉴스를 보던 사람들, 그 다음은 전혀 이 사건을 몰랐던 사람들까지. 회장이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처음으로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꺼. 태식이 전화기를 세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놓지 마요. 세희가 전화기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카메라를 수술실 안으로 향한 채로 박동진의 손을 쥔 손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다른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회장이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여전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팔이 늘어진 채로 서 있는 회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 그 옆에 수술 장비들이 담겼으며 침대 위 박동진이 담겼고 세희가 담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었지요. 태식이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여전히 무릎 꿇은 권민수가 고개를 들었지요. 태식이 그 앞을 지나쳐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진입하는 소리였지요.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계단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가 어둠이었지요. 태식이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린 채였고 세희가 박동진의 손을 쥔 채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식이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지하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커졌고 수술실 안에서 세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지요. 박동진의 손을 쥔 채로 전화기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말하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태식은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지요.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다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처럼 어둠 속으로 조용히. 라이브 화면이 켜진 지 5분이 지났을 때 시청자 수는 2만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것은 아까 세희의 라이브가 강제로 끊기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링크를 퍼나르는 속도가 청운그룹이 차단 명령을 내리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이번에는 세희의 개인 계정이 아니라 저택 내부 보안 서버에서 직접 나가는 신호였으니 플랫폼 대주주의 권한으로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운그룹의 법무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청자 수는 5만을 넘겼지요. 화면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지하 수술실,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운 박동진, 그 손을 두 손으로 쥐고 울고 있는 세희, 그리고 양팔이 축 늘어진 채 벽 앞에 서 있는 최준혁 회장의 얼굴이 전부 담겨 있었지요. 회장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지 않으려 했지만 수술실은 좁았고 보안 카메라는 천장 내 모서리를 전부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몸을 돌려도 어딘가의 카메라가 회장의 얼굴을 잡았지요. 시청자들이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수술실이 뭐냐? 저 사람은 누구냐? 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딸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게 사실이냐? 질문들이 답을 기다리지 않고 쌓여갔고 그 사이로 세희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희가 박동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앞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였지요.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살아계신지도 몰랐고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제가 누구 딸인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박동진의 눈이 열린 채로 세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지하에서 버텨온 몸이 한꺼번에 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세희가 쥔 손 안에서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희의 손을 감아 쥐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수십만 명이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함께 보았지요. 15년 만에 딸의 손을 쥔 아버지의 손가락. 말도 목소리도 없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을 전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수술실 안 형광등 아래에서 카메라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지하 계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계단 소리가 복도에 울리기 시작하더니 수술실 문이 활짝 열렸지요. 방패와 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어서는 순간 최준혁 회장이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양팔이 여전히 늘어진 채로 그러나 목소리만은 되찾으려 애쓰며 저 여자 체포해. 공범이야.
탈옥범이랑 같이 여기 침입한 공범이라고. 경찰 대원들이 세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희가 전화기를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경찰 대원들의 얼굴을 잡았지요. 그 순간 대원 중 하나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지금 수십만 명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지요. 발이 멈췄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차례로 멈췄습니다. 수술실 안에 잠깐의 정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지를 깬 것은 경찰 대원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바깥에서 들어온 다른 목소리였지요. 계단을 내려오는 또 다른 발소리와 함께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이었습니다. 손에 영장을 들고 있었지요. 최준혁 씨. 청운그룹 관련 배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회장이 그를 보았습니다. 영장? 누가 청구했어? 검찰입니다. 검찰이. 회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검찰을 아는데. 아시는 분들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요. 실시간으로요. 그 말에 회장의 입이 닫혔습니다. 수십만 명이 보고 있는 화면 안에서 자신의 모든 인맥과 연결망과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을 회장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지요. 법을 내가 만든다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공허한지를. 수사관이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신경이 마비된 팔이 끌려왔습니다. 회장이 발을 버티며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 불러. 이미 대기 중입니다. 주치의도. 내 팔이. 병원으로 이송 중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수술실 문을 나서는 순간 세희의 전화기 카메라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담았습니다. 양팔이 힘없이 내려진 채로 스스로 자신없이 끌려가는 최준혁의 뒷모습이 수십만 명의 화면을 채웠지요. 샴페인을 들고 웃던 그 손이, 구두굽으로 사람을 짓밟던 그 발이, 딸을 처리하라고 문자를 보내던 그 손가락이 지금 이 순간 무력하게 늘어져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댓글창이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흘렀습니다. 세희가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단단했던 것이 아니었지요. 오래 참다 보니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세희가 박동진의 손을 다시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요, 아버지. 박동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몸이 아직 말을 듣지 않았지만 눈만큼은 세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계속 세희를 향하고 있었지요. 경찰 대원 하나가 박동진 곁으로 다가와 생명유지 장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지요. 수술실 안이 갑자기 여러 사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희가 박동진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옆으로 비켜서는 동안 문 쪽에서 누군가가 세희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세희가 돌아보았습니다. 경찰 대원이 아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복도 쪽에서 들어온 낯선 사람이었지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수술실 문가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세희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세희가 손을 펼쳤습니다. 낡은 인식표였습니다. 군번줄에 달린 금속 인식표. 긁히고 닳아서 앞면이 희미했지만 이름은 읽을 수 있었지요. 박동진. 태식이 15년 동안 품어온 것이었습니다. 작전 현장에서 쓰러진 팀장의 인식표를 수습해 간직해온 것이었지요. 교도소 독방에서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새벽 빗속 산길을 달리는 동안에도
태식의 몸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태식이 있었던 자리에는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방금까지 누군가가 서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공기가. 세희가 인식표를 손에 쥔 채 박동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박동진의 눈이 세희의 손 안에 있는 것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름을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그 인식표와 함께 오래전 기억이 돌아오는 것인지 박동진의 눈이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세희가 그 손에 인식표를 올려놓았습니다. 박동진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감겼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금속 조각을 향해서. 구급대원들이 침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세희가 아버지의 손을 쥔 채로 나란히 걸었지요.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고 저택 밖으로 나오는 동안 세희는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택 바깥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운그룹 자산 동결 명령이 금융당국에서 떨어졌다는 뉴스가 기자들의 귀에 들어오고 있었고, 최준혁 회장이 탄 수사 차량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뚫고 막 대문을 빠져나가는 참이었지요. 케르베로스 경비원들이 경찰 지시에 따라 저택 마당 한켠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경찰청장이 칭찬을 쏟아붓던 그 마당에서 이제 청운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었지요. 세희가 구급차 옆에 서서 박동진의 들것이 실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세희에게 말했지요. 같이 타셔도 됩니다. 세희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택 정문 밖 골목 쪽을 바라보았지요. 태식이 이른 아침 차를 세웠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검은 SUV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골목이 빗속에 젖어 있었지요. 세희가 그 골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살아있어 달라는 말도, 어디로 가냐는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어둠 속으로. 그것이 강태식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건너는 방식이었습니다. 남기지 않고 받지 않고 그저 필요한 것을 하고 사라지는 것. 15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세희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태희라는 이름의 18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알지 못한 채로 혹은 알더라도 말하지 못한 채로 그 아이에게 언젠가 오늘의 이야기가 닿는다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세희는 그 빈 골목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비리나 억울한 공권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군 관련 피해라면 군사법원 재심 청구를, 공권력 남용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라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신청을 활용하실 수 있지요. 강태식 같은 사람이 현실에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번호만으로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법이 깨어있는 낮이 많아질수록 짐승이 홀로 깨어있어야 하는 밤은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일 가득하실 거예요.